아르테 길병원 종양내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장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제 양력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수료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공중보건의사를 거쳐서 이제 삼성 서울병원 혈액교양내과에서 이제 임상 강사, 이제 펠로우라고 부르는 이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주로는 이제 인천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처음 서울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근래 이제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제 옮겨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아르테 양성 폐암의 치료이고요. 주로는 다들 잘 아시는 이제 표적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요 자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이제 뒤에 마련된 이제 Q&A 세션이 길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좀 아마 질문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근데 그 질문 목록을 좀 봤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신약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관마다 차이도 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은 또 Q&A 세션에서 지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라서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Q&A 할 때 자세한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크 양성 비소세포 폐암은 이제 빈도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폐암 환자에서 문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3에서 5% 정도로 보고하는 것이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빈도수를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약제들이 예전부터 개발이 되어서 현재는 점점 더 나은 세대의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평균 수명 기간이 다른 표적 치료제를 쓰는 폐암 환자들보다도 훨씬 더 긴 생존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알크 양성 폐암의 특징이기 때문에 3에서 5%라는 이제 굉장히 낮은 숫자와 낮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가 학생 때부터 예전부터도 이미 알크 양성은 저희가 늘 폐암을 진단받을 때 있어서 꼭 했던 검사에 속하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NGS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을 이제 더 많이 해서 EGFR가 알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표적들을 더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EGFR과 알크, 특히 알크는 굉장히 중요하게 꼭 우리가 실제 병원에서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나 검사를 꼭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알크 표적 치료제는 이제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개발된 약제는 이제 크리조티닙이라고 젤코리 상품명으로 이제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그게 2011년도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알크 환자분들의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약제, 표적 치료제 약제를 통한 장기간 치료에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약제가 되겠고, 저희가 이 젤코리 약제를 알크 1세대 약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7년에 이 EMR4 알크 유전자 돌연변이가 드라이버 온코진으로 발견이 됐으니까, 드라이버 온코진이란 말은 이제 폐암에 있어서 이 암을 일으키는 주된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내 몸에 암이 생긴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2007년에 발견이 되고 이제 4년 만에 약이 개발이 됐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에 2세대 약제들이 회사별로 이제 다양하게 이미 알고 계시듯이 세레티닙과 알렉티닙, 알레센자라고 알고 있는 이제 알렉티닙, 그다음에 브리가티닙은 2017년도에 이제 허가가 됐고요. 가장 최근에 올해 5월에 1차 치료로서 보험 승인이 된 이제 룰라티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이제 룰라티닙은 이제 저희가 3세대라고 부르는 이제 약제가 되고, 점점 날이 갈수록 이제 더 좋은 반응과 좋은 치료 성적을 가진 약제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이 후에 이제
뭐 4세대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업데이트된 요거는 NCCN 미국 가이드라인인데요.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보고하는 치료에 대한 거는 알크가 이제 알크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됐으면 알렉티닙, 블리가티닙, 이제 엔살티닙 이거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약이고 롤라티닙 요 약제들 중에서 첫 치료를 시작하라라고 이제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치료를 하고 있다가 이게 발견이 됐다 하면 현재 치료를 멈추고 이 알크 약제로 변경해서 하라고 권고할 만큼 이 알크 표적 치료제의 효과는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크 치료를 하다가 이제 내성이 생기거나 어쨌든 암이 악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증상 여부나 어떤 곳에 이제 악화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에 다른 이제 방법이 도입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뇌전이가 이제 부분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흔히들 이제 뭐 주치 선생님들마다 조금씩의 다른 이제 치료 전략을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현재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이 알크 표적 치료제를 유지하면서 뇌전이에 대해서 부분적인 국소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국소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가 되겠고 드물게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료를 해서 국소적인 치료가 이제 잘 된다고 한다면 이 기존에 쓰던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전략으로 대부분 쓰고 있고요. 하지만 어디 한 군데 국소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나빠진다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약제에 대한 효과가 이제 반응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다음 세대 약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게 옵션이 없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항암 치료, 일반적인 폐암에 대해 쓸 수 있는 항암 치료를 넘어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치료 전략 가이드라인은 이제 에스모라고 하는 유럽에서 나온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약제를 알렉티닙, 블리가티닙, 롤라티닙 등의 약제들을 권고하고 있고 첫 치료로서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어느 정도 악화되느냐에 따라서 약을 바꾸거나 혹은 이제 추가적인 다른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1차 치료로서 보험 승인을 이제 획득한 이제 롤라티닙 약제는 다른 1세대, 2세대 약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알크 유전자 돌연변이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모두 다 효과적으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크 표적 치료제를 쓰다가 이제 저항성 유전자 돌연변이로서 뭐 G120R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 2세대 약제들이 효과를 잘 나타내지 못한 반면에 이제 롤라티닙 3세대 약제는 이제 그러한 돌연변이까지도 다 잡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존의 다른 약제들이 1, 2세대 약제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 치료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롤라티닙 약제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연구 결과들은 2세대 약제라든지 3세대 롤라티닙 약제라든지 전부 다 비교 대상은 이제 1세대 약인 클로티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실 때 이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알크 환자들, 진행성, 전이성 환자들이 포함이 된 연구가 되겠고 1대1로서 이제 절반의 환자분들은 이제 롤라티닙, 절반의 환자분들은 이제 클로티닙을 투약을 해서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5년을 추적 관찰을 했는데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암이 나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5년을 추적 관찰한 시점에서 롤라티닙을 사용한 환자분들은 무려 60%가 질병의 진행이 없이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다라는 것을 보고한 거고요. 반면에 1세대 약제인 클로티닙은 단지 8% 환자들만 진행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약제를 승인을 하고 현재 쓸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알크 우리가 폐암 환자에서 뇌전이가 굉장히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항목인데 이 뇌전이 환자분들에서도 악화되는 게 없이 92%나 악화 없이 유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뇌전의 효과적임을 보여줬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2세대 약제, 현재 처음 1차 치료 주로는 2세대 약제나 3세대 약제를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브리가티닙, 알렉티닙 2세대 약제와 3세대 롤라티닙 약제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고, 무진행 생존 기간은 기존의 2세대 약제들은 약 2년에서 한 2년 반 정도로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3세대 약제에 대해서는, 롤라티닙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또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롤라티닙이라는 약제가 사실은 이제 모든 약이 그렇습니다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부작용의 정도가 경미하냐 심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보호가 되는 거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하이퍼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굉장히 많은 빈도에서 발현이 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약들을 같이 처방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드물긴 합니다만은 이제 저희 환자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약을 드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시면 그런데 내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니어서 못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약제를 쓰는 데 있어서 처방하는 이제 주치 의사로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우리가 잘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것이 이 롤라티닙 약제의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짧게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들으시고 또 Q&A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순환내과 안희경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항암제를 드시고 계시는 중에 특히 알크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는 중에 혹시 임신이나 출산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해 항암제 치료 중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항암제가 알크 억제제 같은 표적 치료제가 있고 또 다른 일반적으로 머리카락 많이 빠지고 뭐 입안도 헐고 메스껍고 토하고 그런 힘든 항암제를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합니다. 이 세포독성 항암제와 우리가 알크 억제제 같은 표적 항암제는 기전이 좀 다른데요. 세포독성 항암제 자체는 알크 억제제랑은 좀 다르게 일단 난소의 기능을 굉장히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주사를 맞게 되면 여자분들이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월경을 원래 하시던 분들이 월경이 계속 멎게 됩니다. 그래서 월경이 일시적으로 월경이 멎으면서 갱년기 증상 같은 걸 겪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월경을 멎었다가 나중에 항암제 투여가 중단이 되면 그때는 다시 난소 기능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난소 기능이 100% 회복이 되는 건 아니고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난소 기능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통 열의 9은 항암제를 치료하다가 중단을 하면 월경이 돌아오긴 하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난소 나이보다 난소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아진다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인데 내가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가입분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난자를 채취를 해서 항암 치료를 맞지 않은 건강한 난소에서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을 해놨다가 나중에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냉동 난자를 사용해서 시험관이라든지 그런 걸 시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항암제 주사를 맞는 기간에 이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호르몬 주사를 투여를 하면 이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난소 기능 저하를 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치료 동안에 이런 난소 보호 주사,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술하고 나서 보조요법으로 3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3개월 4번 항암 주사 맞는 정도 이 정도는 사실은 그 난소 억제 기능이 뭐 대단히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30대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신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런 항암제로 인해서 가해 능력이 얼마나 저하가 될지 이런 가능성을 담당 선생님과 그리고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한 이후에 이런 난자 냉동이나 난소 보호 주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와는 다르게 표적 항암제를 먹는 것 자체가 난소 기능을 정화시키지 않습니다. 알카 억제제를 먹는다고 폐경이, 그러니까 월경이 멈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난소 기능 저하는 없지만 이제 이런 표적 항암제는 기전에 따라서 대부분의 표적 항암제가 뱃속에 아이가 있다면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수유 중에 이런 약제를 먹는 것을 권하지 않고 또 약제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몸 안에 그런 약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약이냐에 따라서 권고되는 기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대개 마지막으로 약을 먹은 다음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약을 먹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임신을 시도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크 저해제를 지금 먹고 있는데 내가 임신을 원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임신을 준비할 때까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약을 중단을 해야 되고 임신을 수유 기간에는 다시 수유는 하지 않고 그냥 분유로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임신을 하고 있는 기간 한 대략 10개월 정도는 항암제 중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항암제를 중단을 하는 것이 알코 억제제를 먹고 있는 동안에 임신을 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난소 기능을 저하시키지만 아이가 뱃속에서 어느 정도 큰 다음 임신 준비 이후 20주가 넘어가면 그냥 항암제를 맞아도 아이한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이 오히려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항암제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표적 항암제는 그거랑 반대로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이걸 계속 먹고 있는 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는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알크 억제제를 먹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요즘에 알렉티닙을 저희가 재발 예방을 위해서 먹는 게 자기 부담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알렉티닙을 재발 예방을 위해서 먹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이 알렉티닙이 다 끝난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렸다가 임신을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기 폐암으로 알코 억제제를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경과가 너무나 좋고 임신과 출산을 원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1년 이상 약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약을 중단을 했을 때 이 병이 가만히 얌전하게 있을 거라는 보장을 사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병의 경과가 너무 좋아서 이제 팩트나 CT에서 보이는 병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아져서 완전 관해 상태로 판단이 됐고 임신을 너무나 원하셔서 잠깐 중단을 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다른 교수님 환자분이 한 분 출산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게 그 중단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게 중단을 6개월까지 괜찮을지 1년 후에도 괜찮을지 2년, 3년 후에도 괜찮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의사는 사실은 눈앞에 있는 환자분의 건강을 가장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임신을 이걸 권할 수는 없습니다. 끊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관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완전 관해와 완치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완전 관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기라는 건 우리가 폐에서 생긴 폐암이 이미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몸을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곳에 그 전이로 눈에 보이는 곳이 그곳에 가서 이제 암세포가 커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데 완전 관해라는 거는 그 검사에서 CT나 PET나 이런 검사에서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암세포가 줄었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몸에서 암세포가 뿌리가 완전히 뽑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들이 한 번은 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빙산을 생각을 할 때 바다 위에 빙산이 떠 있으면 보이는 건 이만큼이지만 밑에 이만큼 얼음이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위에서 CT나 팩트에서 요만큼 보여도 사실 그 안에 몸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암세포는 어느 정도일지 사실 정확하게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관해라고 약을 중단을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완전 관해라고 약을 중단, 물론 굉장히 운이 좋게 간혹 완전 관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을 했는데 오랫동안 괜찮으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운이 굉장히 좋은 분이지 실제로 완전 관해라고 해서 중단을 해도 된다.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료진 입장에서 사실 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고 개별적으로 사기 환자분이신데 알카저이즈 복용 중에 내가 여러 가지 사정상 알력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중단을 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의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 약을 먹는 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말 안 되는 때가 있고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들으실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자범 교수님이랑 같이 질문이 아마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좀 가져보겠습니다.